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그 제주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제주 포럼의 여러 가지 그 세션들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그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 사이의 시너지 효과에 관련해서 이제 그 제주라는 우리나라 그 최고의 보물이 어떻게 우리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겠는지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오늘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 역할을 맡게 된 어시스트의 이남식 총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발표를 위해서 이배용 국가 브랜드 위원장님께서 직접 제주까지 오셨습니다. 그동안 제주가 세계적인 7대 경관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정말 물심양면으로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배용 위원장님께서는 제주도의 명예 도민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국가 브랜드 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가 그 소위 그 컨트리 디스카운트 기업의 경쟁력은 높은데 국가의 이미지나 경쟁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한국제라고 하면은 소위 디스카운트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정부 또는 국가 차원의 그 브랜드 위원회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그러한 분야를 출범하게 됐는데 이 그 국가 브랜드 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가 브랜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간 이렇게 써주시면서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한 10단계 정도 향상된 걸로 그렇게 여러 조사에 나타나고 있을 만큼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역사학자로서 또 우리나라의 그 한국사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그간 대학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시에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또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의 회장으로서 그 대학 교수님들 또는 총장님들의 품격을 올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직접 담당하시면서 또 그 유적지들, 사적지들을 많이 답사하고 또 우리의 그 고유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깨우쳐 주시는데 정말로 많은 공헌을 해주고 계시고 현재에도 제주 지역사회에서 김만덕이라는 예전에 그 거부인 여성을 발굴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TV 드라마의 선덕여왕에 대한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이배용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메인 스피커로서 그 이배용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오늘 두 분의 토론자를 또한 모셨습니다. 건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재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재현 교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을 하시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신 분으로 유명하시고요. 또한 그 희망제작소의 일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희망제작소에서 어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한 디렉터로서 활동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송희연 송도 글로벌 대학 운영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오늘 그 송도 캠퍼스의 해외 대학을 많이 유치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주에도 굉장히 모범이 되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송희연 대표이사님은 사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한국해양연구소, 한국산업정책연구원, 한국개발원, 이런 굵직굵직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연구기관의 원장을 역임하셨고, 이후에 인천대학 또 그리고 현재는 한국경제학회 또 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런 세 분의 훌륭한 스피커와 프레젠터들을 통해서 오늘 정말 국가 경쟁력 글로벌 트렌드,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진지한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배용 위원장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가브랜드위원장 이배용입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또 산을, 그리고 하늘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제주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좋은 분들과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남식 총장님하고 2년에서 브랜드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총장님은 국가브랜드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를 만드는데 아주 협심해서 이심전심 지금 많이 높이 올리는데 열정을 다하고 있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지역 브랜드, 글로벌 트렌드에서 지역 브랜드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나눌 수는 없고 몇 가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정성 있는 브랜드를 세계에 인지시키고 그리고 호감도를 높이는 일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 변화에서 저는 가장 급속한 변화는 IT, 정보 기술의 발전, 또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발전을 지향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해소하고 제거해야 될 역기능적인 부분들, 이것을 지금 시점에 우리가 좀 더 점검하고 또 체계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세계화라는 거, 지구촌의 이동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속하게 세계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런 정보와 또 하나 저는 여기에 어떻게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흐름들. 그 다음에 요즘에 기업의 자본주의화에서 4.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경제 발전에서도 또 다른 패러다임이 우리가 필요하게 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과 함께 또 하나 요즘에 한국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한류도 이제 3.0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뭔가 더 잡아야 되고 또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 모두를 합해서 우리의 천년 만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트렌드, 브랜드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가브랜드위원회가 2009년 1월에 설치됐습니다. 그동안의 상품, 기업들이 정말 열정과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의 브랜드를 세계에 많이 각인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가 그것을 더 종합적으로 잡지 않으면 기업의 노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내놔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못 받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총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기업의 노력은 아니라 정부 또 특히 우리 국민들 사람들의 노력과 더불어서 이제는 한국인 그래도 잘 알아봅니다. 옛날에는 일본인 중국인으로 끝나버렸는데 이제는 삼성 스마트폰도 한국인이 만들었다는 거 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그것으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코리아 디자인이라고 해도 디스카운트 안 받고 프리미엄으로 올리느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또 노력, 또 특히 저는 우리가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쓰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을 우리가 세계화시키고 현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브랜드에 이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 하드 파워의 기술력과 경제력은 지금 10위권에 들어섰습니다. 매우 아주 약진한 것이죠. 그러나 이 소프트 파워의 이 문화, 관광, 국민성, 정부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브랜드 연애 한 지금 4년 차 됐어요. 3년 됐는데 지금 외부 평가에서는 7단계가 올랐고 또 우리가 직접 여러 가지 지표를 객관화시키면서 분석한 데는 약 15위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피부적으로 세계인들이 모든 것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나갔을 때 제대로의 실체만큼의 이미지라든가 위성의 평가를 받느냐, 이건 우리가 더 많이 해소해야 되고 노력하고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 각도에서 해외 봉사, 어저께도 청와대에서 발대식을 했는데 그 대학생, 기업인, NGO 다 모여서 이제 해외 봉사를 갈 때 국제사회의 나눔의 기업, 우리 브랜드를 높이고 신뢰와 호감도, 지지도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우리가 부족한, 이건 지역 브랜드에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친절, 우리가 다 상대를 생각하려면 역지사지의 배려에 친절한, 그래서 저는 좋은 제품도 만들고 많은 문화자원도 있어도 친절하지 못하면 절대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런 데서 이게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이제 제주도 경우에도 이제 세계적인 도시에서 부족할 데가 없는 굉장히 풍부한 브랜드 자원을 갖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온 사람 놓치지 말고 온 사람의 마음을 묶어놓는 그런 친절 전략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00마디 말이 필요 없다고 미소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 기억하게 합니다. 또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 각도에서 구체적인 그런 실질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문화를 너무 모른다는 이 전통의 그러한 가치를 너무나 모른다. 서양 자원하고는 달리 동양의 자원은 유구한 역사의 전통이 있습니다. 많이 서양화돼서 훼손돼서 그렇지 그것을 다시 끌어내서 스토리텔링하고 현대적 의미를 부여하면 인류가 지향하는, 바로 우리 제주포럼이 지향하는 평화를 향한 길을 우리가 더 많은 가치와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1년 생산성본부에 의뢰해서 24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브랜드 운영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수 지역 브랜드 선정 및 브랜드 관리 전문성이 확보해야 되고 강화돼야 된다. 이게 이구동성의 가장 중요한
지역 브랜드의 전문성이 얘기되고, 그 다음에 지역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확보, 구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역 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데서 여러 가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육성에 그런 지속성이 없다. 또 전문성이 자꾸 옮기니까 이 지역성의 그러한 전문성이 미흡하다.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항상 모든 건 돈이 따라가듯이 예산의 부족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국가적으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제도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개선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제 저희는 지역 브랜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실제로 이런 일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래도 수백 번을 온 전국을 다니면서 답사를 해서, 그러나 그것도 문화 역사적인 부분이지 경제적이라든가 산업 자원에 대해서는 뭐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지역 브랜드 협의회 위원회는 또 법으로 규정이 돼야 돼서 지금 협의회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에 사는 전문가들이 또 실제로 많은 체험을 한 거기에 주민들이 그 지역에 좋은 보석을 파악해서 갈고 닦을 수 있는 걸 저희가 함께 협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시 16개 시도 분의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브랜드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지역 브랜드하고 연계돼야 되고, 지역 브랜드의 활성화가 이제 국가의 경쟁력 브랜드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브랜드를 우리가 상당히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의 차이도 많이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데서 저는 우선적으로 지역 단위의 브랜드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발굴하고 또 어떻게 보여주고 또 무엇을 위한 목표가 있을 때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철저한 애정 그리고 감동, 그래야 세계인이든 내국인이든 서로 감동을 공유해서 그 지역의 마음을 묶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지역 브랜드의 철학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저희가 또 하나는 이런 브랜드라는 건 그냥 찰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건 한번 집어보고 썼다가 즐기다 아니다. 이걸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추구하는 것이 품격입니다. 이 품격에는 우리의 모든 역사 이래로 보편적인 취향은 상층 지향성의 문화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격을 어떻게 잘 다듬어내고 높이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멋이 있다, 맛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은 멋과 맛의 어떤 품격, 그리고 거기에서 묻어나는 그런 우리들의 신뢰, 존중, 이런 것들이 지역 브랜드가 이제 하나하나씩 닦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창의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특성화 전략에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보편적인 공통점도 있지만 차별성을 가질 때 그 지역을 찾아가게 되고 그 지역에서 배출해낸 인재라든가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더 넓어지고 관광 자원의 많은 부분들이 다양하게 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격
합격을 올리는 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됩니다. 그냥 이득 또 상품성 이것만 가지고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상품성이나 이득에는 항상 경쟁자가 따라붙기 때문에 거기서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지속성을 하기 더 우리가 확보할 때 우리의 세계적인 브랜드 또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지지와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지금 세안도 저거를 그냥 화면으로 올려놨는데 제주도의 브랜드입니다. 근데 제주도 관광을 오면 안 보여져요. 저는 제가 뭐 총장님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왔을 때 꼭 저 세안도를 추사 선생이 그려낸 서귀포 대정리에 그곳을 항상 가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제주도에 천연자원 많고 여러 가지 역사적은 많아서 그것과 함께 제주도가 세계인들에게 뭔가 더 아주 가슴 깊이 정익에 다가갈 수 있는 소재가 있는데 아직도 여기에는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김만덕 그 정신, 이 제주도의 브랜드입니다. 저는 보이는 유형자원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무형자원이 함께 지역 브랜드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제주도 7대 자연경관을 돕기 위해서 서울에서도 물론 열심히 뛰었지만 제주도에 수없이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제가 항상 축사에서도 제주도는 더 하늘과 땅, 바다와 인간의 조화의 역동성과 인내와 끈기와 도전의 정신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간 과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넘겨줘야 될 우리들의 추구해야 될 정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를 보면 바다는 넓지 않으면 여러 강줄기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바로 바다에서는 넓은 가슴의 포용성을 배울 수 있고 바다가 얕지 않으면 여러 강줄기가 흘러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겸손의 우리의 자세의 섬김, 나눔의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세계인들에게 제주도의 역사 속에서 더 많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런 아주 감동과 매력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세안도 이 소나무 두 그루 잘 세워보면 세 그루인데 제가 왜 이 정신을 만덕 선생은 뭐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추사 선생이 제주도 사람은 아니에요. 예산에 생가가 있지만 이분이 제주도에서 9년 동안을 그야말로 재충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기억이라는 거는 그 시대는 매우 외롭고 처절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미래의 어떠한 역사의 기억으로 또 자긍심으로 우리의 설레임으로 남겨주느냐에 저는 대표적인 제주가 가질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소개하면서 제가 지역 브랜드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가 뭐 효과, 상품화, 관광 자원화 이런 얘기들을 이것 전에 이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를 엮어주면 빨려 들어오고 또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제가 오랜 세월을 설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1786년에 태어나서 1856년에 71세를 나이로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이분의 증조 할아버지가 조선왕조 21대 영조임금입니다. 아주 번성한 가문이고 이분도 천재입니다. 24살 때 대과에 장원급제 하신 분입니다. 또 아버지 따라서 청나라 갔다 오면서 금석학의 대가들을 만나서
사수하고 우리나라 금속학을 연구해요. 그리고 독자적인 서예체를 개발했다는 거, 이건 뭐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1840년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음모에 의해서 사형 직전에 사면돼서 귀향을 옵니다. 1840년 제주도로 귀향을 오는데 지금은 최고의 관광지지만 그때는 최악의 유배지입니다. 처절한 고생을 합니다. 음식 고생, 주거에 위리 안치됐던 답답함, 예산에 그 자기 아내에게 하는 이 어려움의 호소를 어리광 부르듯이 하는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주던 아내도 1842년에 세상을 떠나는 처절한 아픔 속에서 그래도 간간히 이 선생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책을 보내주는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학자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은 책을 못 보는 그 괴로움이기 때문에 이 상적이라는 이 제자는 중국에 오고 가는 통역관이고 외교관이었는데 1843년에 금속학에 새로 나온 신간서적 굉장히 많은 책을 보내드립니다. 너무 보고 싶은 책이 오니까 감동해서 제자에게 그려준 그림이 세안도입니다. 바로 1844년 초에 제자에게 그려준 그림인데 여기에 발문이 써 있어요. 이 책을 구하기나 쉬운 것이냐. 이거는 정말 청나라의 외국인이라서 신간서적을 구해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을 너는 나를 위해서 해줬다. 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게 나르기도 어렵다. 한번 서해안 건너오고 남해안 건너와서 이렇게 나르기도 어려운 일은 너는 나를 위해서 해줬다. 세 번째는 세상 풍조는 이런 귀한 것이 생기면 권세가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세상 풍조인데 너는 이렇게 초라하게 남쪽 끝에 떨어진 이 노인에게 보내주는 너의 마음, 이 고마움이 바로 이 손으로 그려진 제주로 그린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제자에게 고마움의 보답이에요. 저는 이게 피카소의 그림보다 훨씬 세계적인 부르의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더니 이제 이 제자가 이거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그저 제자가 스승에게 해야 될 도리에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감격으로 그려준 그림이 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워서 이걸 청나라로 들고 갑니다. 북경에 들고 가서 유학자, 중국의 유학자 회갑잔치날 이걸 펼치는데 중국의 유학자 16명이 여기에 시와 찬을 붙입니다. 한결같은 그 메시지에 공감의 그런 요지는 언어도 다르고 국경도 다른데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오가는 사랑과 감사의 공명의 메아리가 이렇게 중국에까지 흘러왔다. 우리에게 많은 진정한 사람이 살아가는 향기를 불어넣어줬다는 그런 뜻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이제 브랜드의 지속성, 신뢰, 호감, 지지는 진정성이 빠지면 우리가 조금 지나가면 그것이 없을 때 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에서 이 진정성의 마음이 바로 추사와 제자의 오가는 신뢰와 서로 간의 아낌, 배려, 나눔, 이게 다 요즘의 인류의 화두입니다. 바로 그것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없어지는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는 서로 마음의 화답, 메아리, 공명, 이것이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나누어 줬을 때 이것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또 세계를 향해서 또 어느 지역이고 그 가진 자원들을 그것을 스토리화할 때 감동의 그런 가치를 만들 때 저는 이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브랜드 트렌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간 많이 잊고 있었던 그런 그 지역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우리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추사 선생님이 9년 동안이나 이곳에 계셨다는 사실, 현재 거기에 또 승효상 선생이 그 세안도에 나오는 것과 같은 아주 흡사한 그러한 그 기념관이 건축되어 있어서 그 모든 시설들은 거의 다 지하로 들어가 있고 그 위쪽에 남아있는 건물 자체는 세안도에 있는 건물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의 건축물에 대한 그것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또 위원장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또 구체적으로 그 세안도를 들어서 그 외에도 우리가 발굴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제주도와 관련해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소나무.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거기 세한이라는 뜻이 아까 공자 말씀에 네가 이렇게 초라한 나에게 보내는 너의 마음은 하고 세한이라는 게 공자 말씀인데, 이 세라는 건 세월이고 한이라는 건 차 한자인데, 날이 차가워진 다음에 소나무 잣나무의 푸르름은 그때야 보인다는 뜻이에요. 세한이. 그것은 여름날 다 나무 잎이 푸르를 때는 다 나무가 푸르름질 않은데, 가을이 돼서 차가워진 날에 나뭇잎이 앙상할 때도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한결같은 소나무. 우리가 풍요롭고 화려할 때는 많은 친구가 모여들지만 외롭고 초라해질 때도 곁에 남는 친구는 그때야 보인다는 이 소나무의 한결같은 의리정신, 이게 세안도가 주는 정말 설레이는 그런 감동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매력과 감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단순한 물건이나 또는 단순한 어떤 내용만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심금을 울릴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 깊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의리라든지 우정이라든지 또 가장 사람들 마음에 잘 와닿을 수 있는 사랑과 같은 이러한 스토리가 없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희망제작소에서도 아마 그러한 감동을 낳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을 텐데요. 김재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방금 소개받은 김재현입니다. 지금은 희망제작소에 재직하고 있고요. 건국대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단장을 지역부에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제주도에도 좀 자주 내려오는 편이고요. 이 지역사회 문제, 그리고 지역이 얼마만큼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이배용 위원장님 국가 브랜드하고 제가 그들을 얘기하고 어떻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좀 앞에서 위원장님 얘기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하고 별반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좀 생각하기 전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주를 사례로 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건 이제 제주의 브랜드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 기업이라든가 최근에 서울에서는 마을 공동체 기업, 이런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농어촌 공동체사 등등 굉장히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들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 사회적 경제는 크게 네 가지 흐름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를 지금처럼 국가가 주도할 거냐 아니면 민간과 함께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틀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이라든가 이 소셜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사회적 혁신과 관련된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시장 경제와 또 이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지역 만들기와 관련된 이게 관점,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큰 방향성들이 있는데,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이 지역 만들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의 대부분의 흐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가?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들은 굉장히 커진 반면에, 특히 이제 사적 영역들이 커진 반면에 이 공동체 영역은 굉장히 지금 삼각형으로 보게 되면 역삼각형이 될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균형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지역이 계속해서 쇠퇴해가고, 또 지역의 공동화, 그리고 지역 자원의 어떤 지역성들까지도 심지어는 이 상실되게 되고, 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 선진국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공동체 영역들이 더 활성화되어 있고, 이 공동체적 어떤 질서 위에서 다양한 어떤 시장 경제의 영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지역 만들기와 관련돼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난달에 제가 뉴질랜드를 다녀왔는데, 뉴질랜드의 이 제도 중에 되게 저는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퀸슬랜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슨 제도냐면, 물가에서 20m까지는 모두 여왕, 그러니까 이 공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동체적 영역의 어떤 물적 기반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걸 공동 브랜드화 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제주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특이하게 이런 견당 문화를 비롯해서 이런 공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전략들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는데, 지금 2만 불 시대를 이미 접어들었고, 어떤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15,000불 이상의 소득 수준이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경제 규모가 성장을 하더라도 이게 감각이 거의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데, 단적으로 이 공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의 어떤 전환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지식사회로 전환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되고, 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사회적 활동들이 대체로 보게 되면 크게 이 자조조직과 타조조직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돕는, 그러니까 요즘 작년에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 자조조직과 또 이 볼런티어 영역들이 활성화되는 이런 타조조직이 활성화되는데, 이 조직 형태의 일반적인 어떤 특성들을 보게 되면 이것들이 융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성을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사회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EU라든가 일본의 사례들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 생활 공동체 영역들이 활성화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지역 자원에 대한 관심도 많게 되고, 지역 순환 경제가 거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도농 교류 또는 도농 협력, 지역 간의 교류들이 활성화되면서 사회 배치를 추구하는 방향 쪽으로 사회가 진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여러 조직들, 그리고 이 공공 조달, 그다음 지역 활성화, 이런 법적 체계들이 지금 여러 국가들에서 이렇게 마련이 되고 있고, EU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 한
100만 명 정도가 이미 종사를 하고 있고 전체 한 6%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션 플랜이라든가 이걸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전체 이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40억 파운드, 한 44조 정도의 국가 경제에서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6만 2천 개의 사업체와 100만 명의 고용, 그리고 그 영국은 뭐 중앙정부가 어떤 제도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 2008년에서 2011년 이런 그 여러 조사들을 보게 되면 그 소셜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 잠정적으로 한 34조 엔 정도 좀 과대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엄청난 그러니까 국가 그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IMF 이후에 이제 실업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물론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좀 활성화됐고 또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협동조합법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더라도 한 6,800억 정도의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또 지방정부도 자체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 청년 벤처를 그 빼더라도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수입이 되고 있고 저도 지금 그 서울시의 경제 일자리 공과위원장을 맡아서 그 월급을 짜는데 좀 보태드렸는데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완주군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그 완주를 할 때도 그 택리지 사업, 그러니까 신택리지 사업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좀 붙여서 지역 자원 조사를 좀 했었고요. 지역 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완주군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게 좋을 것인가를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좀 했었고요. 거기에서 출발을 한 게 지금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지역 발전 전략들을 모색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마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러는데 그 지금 새롭게 그 지역 어떤 발전의 하나의 그 모델이 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그 사회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커뮤니티 활성화 쪽으로 상당 부분 이제 무게 중심을 주면서 물론 이제 주류가 있겠지만 이 그 커뮤니티의 활성화 쪽에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그 국민 개개인들도 이런 관심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의 문제를 조금 진단을 해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제 단편적인 접근들이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리더십이 확실한 어떤 곳은 굉장히 지역 만들기가 활성화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은 계속 공동화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그 지역 자원에 대한 그 과정 속에서 가치 발견들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걸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지속성을 위해서 지역 순환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근데 지역성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역 인재와 지역 자원과 이런 그 외부와의 어떤 파트너십 이런 부분들이 지역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이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2단계에서 지금 3단계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국가적인 또 국민들의 어떤 관심들이 높아져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생활 공동체 기반을 두고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지역 잠재 자원을 활용을 통해서 이 지속성을 위한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이런 방식의 새로운 지역 전략들 그리고 지역 만들기가 새롭게 지금 시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제주 올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제주 올레는 제주의 많은 변화들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세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까 걸을까 망설이다가 결국 걷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붙이고 아침에 한 8km 정도 걷다 왔는데요.
국민문학 갤러리까지 제가 자주 가는 곳이어서 걷다가 갔는데 어떤 그 문화, 그러니까 관광 자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제주가 주는 풍경 이런 것들이 주는 가치도 이제는 새롭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 원래도 그러한 어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런 이제 가치 변화의 흐름 속에 함께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만의 이런 독특한 이런 그 공유주의라든가 지역 공동체 문화들이 거기에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제주 올레라고 하는 브랜드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올레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이 간세 인형에 대한 그 부분에 사실 이 간세 인형을 하는데 저희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가 지원을 해드려서 이 간세 인형을 만드는 것에 좀 보탬을 좀 드렸습니다. 이 간세 인형은 이 만드는 그 자체에도 이 기업에서 이 디자인을 그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이 헌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그 환경적인 재이용 그리고 제주 여성들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 여성들의 어떤 일거리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들을 함축하면서 이 간세인형 공방 조합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이 이제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어떤 관계의 문제 그리고 제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상품, 브랜드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효과들과 더불어서 이게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의 일정 부분 지역사회에게 환원되는 이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냈고요. 제가 그 제주 올레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좀 실감하게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남섬의 뉴질랜드 남섬의 퀸스타운에 갔는데 거기에서 저희를 도와준 분들이 누구였냐면 그 제주 올레가 하고 있는 국제 심포지엄 참여하셨던 분들이 도와주셨고요. 작년에는 영국을 갔었는데 호치월드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러니까 트레일과 연계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과 이 세계가 함께 이렇게 연계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작은 시도들이 충분히 세계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그 공방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이고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재봉틀을 사드리는 거 아주 자그마한 거지만 그분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헌천을 이용한 이런 다양한 그 기념품들 그리고 또 전시회도 서울에서 전시회를 한 번 했었는데 전시회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비용을 좀 같이 도와드리면서 여러 연예인들이라든가 함께 참여하시면서 그 사회적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 디자인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국가 주도의 지역 전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역 스스로가 이렇게 이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가 어떤 지속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기반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서로 호혜적인 이런 관계를 떠나서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협동하고 또 투자하는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이 그러니까 그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지역과 지역이 서로 융합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니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주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우리는 이런 농산공연대라든가 6차 산업화라든가 이런 정도 수준에서 지금 지역 간의 어떤 관계들이 되고 있는데 이걸 한 단계 더 넘어서 환경 영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까지도 넘어서 이런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자원들 그리고 지역의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인재들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코디네이팅해서 이게 그 지역의 새로운 해법을 찾아나가는 거점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자기 책임성과 커뮤니티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주로 지금 이제 개발 정책에서는 이런 커뮤니티 부분들이 무시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유연해야만이 앞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창의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연성
특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운 저희들에게서의 큰 고민이고, 또 이런 그 전반적으로 이 공동체 기반의 어떤 생태계를, 지역 순환 경제의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지역 자원들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런 그 중간 지원 조직의 육성이라든가 지역 자원의 조사라든가 특히 사람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해야만이 이제 브랜드를 발굴해내고 또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상품 개발과 마케팅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함께 지역에서 갖춰졌을 때 지역의 어떤 브랜드화도 가능하게 되고 지역 순환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그 시장 경제만 가지고는 이제 4만 불, 5만 불 선진국 가치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융합하고 또 지역과 지역 내의 어떤 순환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어떤 우리의 경제적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균형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만이 궁극적으로 이런 선진국적 가치 중심의 사회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그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주에서는 이러한 그 세한도가 의미하는 그런 브랜드 외에도 또 올레라는 그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지대 구조, 마을 어귀까지 나가는 그러한 길을 그 올레라는 제주의 독특한 사투리라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연장해서 아주 그 콘크리트를 쓰지 않고 천연 그대로 1m 이내 그러한 도로를 또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 사유지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매우 그 인간적인 어떤 트레일을 만들므로써 제주의 그 1년에 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 더 유치되는 매년 이런 엄청난 효과와 더불어서 또 지역의 경제가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이제 일단 그 제주뿐만 아니라 또 이웃에 있는 규슈 지방에도 수출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아주 성공적인 그 모델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어떤 지역에서의 문제가 인구 감소의 문제, 또 인재 부족의 문제, 또 교육의 문제, 또 이런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장 그 기본적인 어떤 항상 어떤 지역이든지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육이라든지 의료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따라서 그 송도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기관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또한 국제 자유 도시가 됨에 따라서 세계적인 학교들의 유치, 영어 마을 뭐 이런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희연 그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또 그 송도의 그런 사례들을 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송원이의 인천의 이배영 위원장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오면은 좀 감회가 무량합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제가 국민회의 자민련 인색대책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주 큰 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인천에도 만들고 광양에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제주도에는 그 당시 우근민 지사 그 전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분 시절인데 기획관리실장 올라오라고 했더니 지사가 직접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실 국제자유도시를 제가 평소에 스타디하면서 전부 다 들여가지고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의원도 매년도 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못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좀 있다가 인천을 이제 인천은 시작이 안 돼서 다시 또 남도구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인천을 경제 자유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제 광양도 들어가고 또 기타 정치적으로 또 여기도 찬양도 시작했습니다. 그 만들 적에 저희 생각이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래서 제주도 할 때도 그랬지만은 특히 송도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하면서 그 당시 추진하는 사람이 정부의 두 사람, 제가 이제 밖에서 어드바이스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권오규 장관이 차관을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박병원 수석이 국장을 합니다. 국장하실 때 셋이 앉아서 어떻게 디파인을 했느냐. 지금 사회자께서 그때 저희가 얘기한 걸 꼭 들여다보고 말씀하시더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의 특별한 생각이라보다는 누구나 지성인으로서 잠시만 생각해도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이다. 그 당시 선진국의 대학원 말입니다. 대학원은 또 힘들어요. 그런데 선진국의 학부,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대학의 학부를 유치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또 유명한 병원을 유치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면 그 자유구역은 혹은 국제자유도시는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일종의 앵커 프로젝트다. 저희들이 디파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 유치하는 진행이 되는데 병원은 아직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젠가. 그 당시 자유구역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11개 부처가 힘을 합하는데 차관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추진위원을 하고 추진위원장이 이제 경제수석이었어요. 저는 민간인으로 이제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11개 부처가 거의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노력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외로 그 저항이 굉장히 셉니다. 문호를 개방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저항이 세요. 병원 하나를 국제적으로 국제인 병원을 들여올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와서 공청회를 하는데 제가 사회를 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하는데 저희가 특별히 생각해가지고 제주도는 K-12 말하자면 유치원서, 고등학교까지를 자유화해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에 하나 넣었어요, 우리가. 근데 공청회 하는데 지금은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한 분이 막 손들어가지고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제주도가 잘 되라고 생각해서 이걸 넣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교수님은 모르십니다. 이웃 아이는 그 외국 학교를 보낼 수 있는데 이웃에 있는 아이는 또 그 옆집 아이는 소득이 낮아서 보낼 수 없을 때 그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해 봤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조항을 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날 외국 학교가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이 상당히 늦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배영 위원장님께서도 국가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라고 고르셨습니다. 정말 참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송도에다 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와 지역 브랜드를 동시에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희 대학이요, 현재 여기 다 위원장님도 대학 총장님 하셨고 또 사회자도 총장님 하셨고 저는 KDI에서 자랐어요. 사실 KDI 71년에 대원할 때서부터 KDI에서 시작을 해서 KDI 원장으로 공직을 마쳤습니다. 공직 마치고 이제 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대학에서 7년 있어봤습니다. 인천대학교 갈 때도 동부가 통상대학을 제가 설립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한 230원을 모금을 해서 새로운 학교를 설립해주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 학교를 설립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랐어요. 선생님들이 지원하는 선생님들은 5분이고 반대하는 선생님들은 그건 반이고 반은 별 관심이 없고 그게 대학입니다. 대학은 총장님은 교수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학장님들은 2년마다 돌아가며 하시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도 돌아갔으면 하세요. 근데 저는 KDI에 있으면서 5개년 계획을 여러 번 참여했거든요. 아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하려면 항상 20년 내지 30년을 앞을 내다보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 끝에 5개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을 자꾸 내다보는 게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학교 와서도 그걸 내다보면서 동방통상대학을 만들었어요. 자유구역에 인재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거 50년이에요. 50년 뽑아서 200년이야.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학교 가봤더니 앞으로 지식경제가 돼야 되고 하이테크가 돼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우리 대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서 선진대회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철강 만들고 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이어폰 만들고 이것이 전부 다 원천 기술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모방 기술입니다. 핸드폰이 그 원천 기술 같지만 진짜 원천 기술은 다 여기에서 옵니다. 원천 기술이 없어요.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성장하고 또 대견하고 훌륭한데 중국과 인도가 바짝바짝 쫓아오고 있는데 그들도 흉내내는 건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원천 기술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대학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KDI에서 오래 있었고 연구소 오래 있었지만은 연구소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소 다 합해봐야 대학 교수님들 수에 비하면 얼마 안 돼요. 연구를 다 해봐야. 결국 대학에서 원천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원천 기술이 얼마나 나올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등골이 오싹오싹해요. 중국은 자꾸 쫓아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지. 아예 외국학교를 갖다 이 땅에다 세우자. 학부를 갖다 세우자. 그러면 학부를 세우면 이 학부가 들어와서 한국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는 미국에 있는 학교가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무슨 원주 등교, 조치원 등교 그게 아니에요. 그대로 갔다가 그러면 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미 도달한 대학 중에서도 그 대학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과와 대학을 유치해서 갖다 놓으면 그걸 조합해 놓으면 아마 세계에서 100대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가능합니다. 그런 대학이 되면 그런 대학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유명한 대학과 자연스럽게 콜라보레이션 서로 협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자극이 되고 서로 경쟁이 돼서 영어로 펄크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렛대의 받침목 그런 역할을 해서 빨리 우리 대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원천 기술이 없습니다. 미국의 원천 기술을 이 땅에 들여와서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개발할 때까지 먹고 사는 그런 브릿지 인더스트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어려움에 처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70년대 초부터 국가 경제를 기획하는 데 참여했던 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도 글로벌 대학을 만들어서 우리 현재 있는 훌륭한 우리 대학을 잠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가장 선진된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해서 한국에 있는 훌륭한 대학과 서로 연결하고 협력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을 앞당기고 또 살짝 경쟁자가 돼서 자극을 그런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자료를 통해서 얼렁얼렁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한국은 그 노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겠다. 전에 돌아가신 노래등 시절에 한국을 동북아의 경제 중심 국가로 만든다 하니까는 중국서도 비꼬고 일본서도 비꼬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만든 개념은 크기로 따져서 중심지가 아니라 교류 중심지를 말합니다. 교류 중심지. 그러니까 일종의 오일장이죠. 플라자죠. 불앞에 가면 시청 앞이 광장이 하나의 장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도에다가 한국을 말하자면 동서, 지식,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우리가 밥 먹고 살겠는데 그래 되기 위해서는 우선 캠퍼스를 송도 글로벌 캠퍼스를 우리가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송도 글로벌 유니버시티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현재 송도 글로벌 캠퍼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 캠퍼스가 발전을 해서 결국 Center for East West Intellectual and Cultural Exchange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아까 그 트렌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트렌드죠. 그런데 저는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볼 때 세계의 가장 중요한 세계 3개의 트렌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Acceleration of Globalization이다.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경제는 knowledge based economy라고 하지만 하나 더 붙여서 knowledge and culture based economy로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 트렌드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신기한 쇼크다. 이것도 한 트렌드다. 이건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다. 트렌드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을 트렌드라고 합니다. 2조 만년에 어떻게 돌아가는 트렌드를 몰라서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듯이 말하자면 쫓아오는 이리 때나 범에게 물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본
멍멍이한테 우리가 물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트렌드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아웃라인, 엉뚱한 데로 뛰고 방향 없이 뛰다가 일본 더그한테 세파트한테 물린 겁니다. 트렌드를 몰라서 한 번 물려놓으면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다 못 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고 있다고 해서 다 훔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문제는 왜 생겼어요? 일본의 더그한테 세파트한테 안 물렸으면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금 더그의 문제가 아니라 사자가 쫓아오고 있고 호랭이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트렌드를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된다. 이 트렌드를 따라가려는데 글로벌리제이션의 기본 트렌드는 휴먼 네트워크, across different culture. 이 문화권에서 온 분들하고 누가 많이 휴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가 21세기의 힘이다. 이 인재들이 얼마나 외국 인재들하고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이게 힘이다. 그 다음에는 knowledge and culture based economy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 경제의 키워드는 뭐냐? convergence among different professionals as well as different organizations. 이 서로가 다른 프로페션과 문화가 컨버전스, 비빔밥을 잘 만드는 것이 키다. 그 다음에 신비하는 일종의 쇼크다. 이 쇼크를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은 서로가 인디펜던스, 서로 다른 나라와 칼처가 서로 섞이고 서로 의지하는 그러한 것을 심화시키면 결국 이 샤크를 미니마이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적으로 제가 시간상 설명을 안 하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약 20년 전후하면은 이대로 가면 큰 변화가 없으면 한국은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위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이해하면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위기는 뭐냐? 우리 경제가 잘 발전했지만 결국 모방 기술에 의해서 발전한 것이고 또 중국이 지금 쫓아오고 있고 우리는 원천 기술이 없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국내 대학의 발전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 대학을 유치해서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송도가 어트랙티브하냐 하는 것도 제가 생략을 대충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 글로벌 대학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냥 잠시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려면 하이테크, 특히 BT를 해야 되고 생명과학 절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 요걸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칼처럴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요 세 개가 앞으로 우리를 먹여 살린 전략적인 산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요 BT, IT는 우리가 좀 하지만 BT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BT는 아주 비하인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투자 규모가 1%도 안 됩니다. BT의 R&D 투자 규모가 1%도 안 돼요. GNP는 미국에 벌써 7%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인더스트리 이것은 일본도 미국 근처 가지도 못하고 불란스도 가지 못합니다. 영국이 조금 하고 네덜란드가 조금 하고 미국이 다 도미네이터. 그 다음에 칼처럴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도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제하면 미국이 미국이 다 독점하고 있어요.
이 미국이 다 독점하고 있는 이 산업에 우리가 끼어들지 않으면 쫓아오는 중국 사자, 인도 호랭이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를 경쟁에서 뚫고 갈 겁니까? 조선 사람이나 최강 산업은 지금 되지만은 이거는 오리지널 원천 기술이 있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송도 글로벌 대학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재를 키워서 미국에 보내서 송도 글로벌 대학 들어가면은 모두가 다 중국어 혹은 러를 영어 위에 다 우리가 철저하게 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4년을 나오면 미국의 탑10 혹은 탑20의 탑나치 그레이주에이트 스쿨 대학원을 모두 갈 수 있는 준비 과정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네들이 미국에 가서 아주 인류 회사에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중국어를 잘하고 러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을 해서 거기서 10년, 20년 근무한 다음에 틀림없이 미국 회사가 Would you please go to the China or Korea for market leader? 라는 말이 틀림없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미국의 원천 기술과 우리의 기업을 엮어서 새로운 기업의 기회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원천 기술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먹여 살리는 브릿지 인더스트리의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송도에 외국 대학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2단계는 그 대학을 리서치 유니버시티를 만들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기로 하고, 어쨌든 송도에 유치하는 대학이 잘 성공이 돼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을 배 이상, 3배 이상 단축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꼭 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의 시간이 다 맞춰졌습니다. 열띤 발표들 해주시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 세 분 연사들 또 우리 이배용 위원장님 발표 내용으로 해서 질의나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면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배용 위원장님 정리해 주시면서 이번 세션을 마감할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고요. 너무 좋은 발표들 해주셔서 없는데 시간 관계상 그러면 이배용 위원장님께서 좀 클로징 코멘트를 해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좋은 말씀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여하튼 국가브랜드위원장으로서 저희가 이제 지금이 제일 아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브랜드에 대한 의식도 높아졌을 때 저는 항상 주전자 정신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합치는 주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축자하고 다 모두가 지역마다 다 영역마다 전문성을 갖는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브랜드의 위상이 신뢰를 확보하려면 저희들의 책임과 자긍심, 애국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눔이 있는 마음, 또 헌신과 내일을 위해서 희망을 여는 그 마음이 우리의 경쟁력이고 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결국은 지역 브랜드를 통해서 매력이 높아지게 되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지로부터의 여러 가지 인력의 유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구 유출이죠. 또 두뇌 유출입니다. 그런 것들 돌리기 위해서 좀 더 매력적인 환경이 제공이 된다면 이제는 귀촌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왔다, 드디어. 그래서 그러한 인재들이 와서
지역의 어떤 브랜드도 높이고 또 지역의 민들과 협력해서 지역 비즈니스도 일구고 또 거기에서 또 차세대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된다면 이제 제주가 국제 자유도시로서 세계인의 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도적인 위치에 올라가게 된 날도 머지않아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정말 아주 친환경적이고 전원적인 삶, 거기에 또 아주 삶의 질이 높은 환경, 또 거기에 어떤 지식 기반 사회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제 어떤 지역에 위치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식 기반 사회가 조성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완성이 된다면 삶의 질은 그야말로 가장 높은 그러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꿈꿔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꿈이 꼭 달성되기를 기대에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그 좋은 발표를 해주신 이배영 위원장님과 김재현 교수님 또 그리고 김지영 그 다음에 송희연 대표이사님 그리고 라포터로 활약해주신 김지영 선생님 이렇게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서 경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